안녕하십니까. 오늘로 교조 신원운동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군중들이, 동학의 도인들이 대신사님의 신원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그 폭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당시 해월신사님의 지도를 받은 그러한 그 우리 동학 도인들은 평화적이고 또 대화를 통해서, 관청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함으로써 그러한 그 대신사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고자 인내를 가지고서 지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면들이 사실 잘 알려지질 않고 있어요. 왜? 많은 군중들이 모였으니까 그 안에는 하다못해 돌팔매도 있을 것이고 죽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892년부터 93년까지 일어났던 교조 신원운동은 지극히 평화적이고, 또한 이 대화를 통한 관청과 그래서 소통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의 신원을 하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조 신원운동의 동인과 교조 신원운동과 해월신사, 여기까지 했습니다. 교조 신원운동의 전개의 본처의 성격, 오늘은 교조 신원운동의 전개와 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개의 지난번에 한 번 했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해월신사께서 1892년과 93년 사이에 교조 신원운동은 바로 스승님의 신원을 위한 종교운동이었습니다. 이 종교운동인 동시에 일본과 서양을 쫓아내고 백성들을 구한다는 그러한 척양, 제폭구면을 포함하고 있는 보국 안민의 사회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스승인 대신사의 가르침을 해월신사께서 이었고, 그래서 다시 개벽을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운동의 일환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신사께서 택한 척양, 제폭구면을 포함한 교조신원에 대한 종교운동은 투쟁적이거나 전투적이지 않은 매우 평화적인 방법일 뿐이 없습니다. 즉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 변혁 운동을 펼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관에 의성단자를 보낸다거나 이 감사로부터, 충청감사나 전라감사로부터 재음을 얻어낸다 하는 등의 방법이 바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의성단자라는 것은 그 원의 판결에 수긍하지 못해서 관찰서에게 보내는 상소와 같은 것이고, 재음이라는 것은 관청에서 백성들의 소장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내린 그러한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성단자나 재음 등의 대화 또는 소통을 통해서 동학도인들 자신들의 문제와 당시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같은 모습에서 당시의 문제를 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교조 신원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교조 신원운동 중에 해월신사를 필두로 한 동학교단에서 보낸 통문, 통유, 경통, 의성당자 등을 분석해 보면은 교조 신원운동의 성격과 의의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주에서 펼친 교조 신원운동을 위해서 교도들에게 보낸 입의 통문, 다시 말해서 결정한 통문을 해월신사께서 각 접에 보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각기 해당되는 첩주들은 사람을 뽑아 인솔해 올 때에 성실하고 덕이 있고 신의가 있는 교도를 택하도록 하라.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조신원운동을 하자 이거죠. 우리가 교조신원운동은 일종의 시위인데, 시위를 하면은 좀 힘 좀 쓰고 우락부락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을 데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성단자를 제철로 들어갈 때는 의관을 정제하고 위험 있게 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 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혹 어지럽게 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해월신사의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엄격하고 덕과 이런 것을 갖춘 신의를 갖춘 사람들이 엄정하게 일을 치르도록 명을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교조신원운동에서 덕망과 신의를 지닌 사람들을 뽑고 또 신중하고 위엄을 갖춰서 의성 단자를 제출하라는 그 같은 지시입니다. 이렇듯 교조신원운동은 그 시작에서부터 공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에서부터 진정하고 또 평화적이면서 의성단자를 받는 관청에 대한 진중한 예의를 다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공주에 이어서 전라도 삼내에서의 신원운동을 위해서 각점해 보낸 경통은 공주 때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해월신사께서 보낸 경통인데, 알고도 오지 않는 사람을 어찌 도를 닦고 오륜을 익히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명색이 사람이면 선생의 억울함을 풀 줄 모른다면 금수와 멀다 하랴 가깝게 하랴. 이렇듯 매우 적극적으로 교조신운동에 참가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신사님의 이름으로 각자에 오는 통문을 살펴보면 해월신사께서 동학의 사회운동에 수동적으로 따라서 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해월신사께서는 수동적으로 중간 지도자들의 촉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매우 신중하게 대처를 했으며, 이 신중하게 대처한 것을 가지고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적극적으로 그 일을 진행했음을 우리는 이와 같은 자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교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교조 신원과 같은 관청이나 국가를 향한 운동에 신중하게 처리한 것은 당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해월신사가 보여주었던 신중함을 일부 연구자들과 같이 겁 많은 온건파, 다시 말해서 어떤 심과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다고 해서 겁 많은 온건파로 물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1892년 7월 동학의 중간 지도자인 서병학과 서인지가 해월신사님을 찾아와서 이 상주 윗왕실에 계실 때인데 교조신운동을 제안합니다. 해월신사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탄압을 강화시킬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서 허락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월신사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묵살하지 않으셨어요. 이 찾아온 제안을 낸 중간 지도자들을 우선 달래놓고 8월과 9월 사이에 성공적인 신원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르러서는 서인지와 서병학이 다시 신사님을 찾아와서 신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동학의 지도부 인사들과 신중하게 협의해서 신원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해 1892년인데 10월 17일에는 입의 통문을 지어서 각처의 교도들에게 돌립니다. 바로 입의 통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해월신사를 비롯한 동학의 지도부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교조신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자된 사람으로서 스승님의 신원을 위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 아쉽게도 동학의 많은 교도들이 대의를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스승님의 도움으로, 즉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문을 읽어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기복적으로 이런 얘기죠. 부귀 공명이나 늘어버리는 것뿐이고, 이러한 잘못된 교도들의 생각을 이 통문을 통해서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듯 스승님의 신원을 하려는 대의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평안을 도모하는 요행만을 바라는 뿐이니 어찌 나라를 보존할 계책이나 하며 어찌 스승님을 신원하려는 소임이
생길 수 있겠는가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도들은 스승님의 신원할 방도를 도모하도록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쓸 것을 통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도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신 한 번만을 위해서 빌고 요행수나 말은 각자의심의 그 같은 세태입니다. 따라서 혜열사께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는 당시 통합교단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행수나 조화가 이룩되기를 바라며 입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인사 시절에 흥비가에 나오는 문장과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나 이때나 다 있던 거죠. 바로서 이러한 것을 혜열사께서는 철저히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유나 바라는 마음가짐 속에서 어찌 나라를 보존할 계책이 나오고 또 올바른 스승님의 신호를 할 수 있는가라고 혜열사께서 입이통문에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요행의 마음을 버리고 나라 보존의 마음을 지님으로써 올바른 신원 운동을 하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이통문에 나타나고 있는 신사님의 생각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스승님의 신원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보존하는 보국 안민의 길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혜열사께서는 교조 신원은 놓은 보국 안민의 길이라는 커다란 대명분을 지니셨던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교조 신원을 처음 벌린 공주 신원운동 당시부터 보국 안민의 차원에서 척영이라는 외세의 문제를 거론하셨고 또한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교조 신원의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또한 진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행해야 함을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처음 섭외학 등이 찾아와서 제의를 했을 때 실행을 한다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검토를 하고 준비하는 진중함을 보이셨고 그 실행에 임해서는 성실하고 덕이 있으며 신의가 있는 그리고 사리를 아는 교도들을 택하여 가지고 미안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의성단자를 제출하러 갈 때도 의관을 정제하고 엄숙하게 해서 위엄을 갖추고 창란해서 법을 어기지 말 것을 신사께서는 시다를 하셨던 겁니다. 즉 교조신원운동은 스승님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한 일이며 동시에 천명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이고 나아가서 보국 안민의 길입니다. 따라서 혜열사께서 매우 엄격하고 또 분별을 지켜서 우리의 뜻을 전하라는 지시를 하셨던 겁니다. 교조신원운동은 교조인 대신사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는 운동이고 대신사의 가르침인 보국안민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 같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의송단자라는 소통의 방법을 썼고 성실하고 신의가 있으며 덕이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의관을 정제하고 위엄을 갖추고 관청을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교조신원운동의 의의는 보호관민을 이루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루기 위한 평화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의 다시 개벽운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교조신원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부터 93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교조신원운동의 동인과 해월신사와 교조신원, 이 전개와 성격, 보온치의 성격과 의의, 오늘은 이 중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전개와 성격인데 이것의 세 번째입니다. 전개와 성격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주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했어요. 공주 교조신원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주는 당시 충청 가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도지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가명에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에서 열었습니다. 92년도 10월 20일 날 이렇게 모였고 21일 날에 아주 의관을 깨끗이 갖춘 동학도인들이 행렬을 갖춰서 당당하게 충청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동학도인들이 들어오니까 관리들이 놀랐는데 아주 의표가 당당하고 질서가 정연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복원된 공주 관하입니다. 여긴 도지사인 감사가 집권을 하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의도를 깨끗이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공주를 찾아간 동학교도들은 이 충청 감사에게 의송단자를 제출합니다. 의송단자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고을의 원예 판결에 수긍하지 못해서 상위기관인 관찰사에게 보내는 상소를 의송단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송단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학이 유불선에 좋은 곳을 취하고 폐단을 벌인 경신년 하느님으로부터 1860년이죠. 받은 성스러운 가르침 성학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밝히고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요산학 서학입니다. 일본이 또 통상을 해서 이득을 독차지하고 일본의 행포가 벌써 이때 심했습니다. 전국을 탄갈해서 백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현실을 이 의송단자에다가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들은 성인의 가르침, 대지사의 가르침을 성인의 가르침인 성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가르침에 은혜를 입은 제자로서 항상 경외해서 공락, 그다음 사채 이런 걸 누리지 않고 전가를 위치며 사랑과 물고를 헤아리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당당한 백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 동학교도들은 모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인들의 모함에 들어서 이 추운 엄동산에 걸식을 하고 가족이 서로 떨어져 길에서 울부짖으니 이게 무슨 죄가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됐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는 동학교도들을 방면하고 임금에게 아래서 돌아가신 스승님의 수건을 씻어주기를 피눈물로 바란다 라는 내용이 의송단자 안에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의송단자에는 동학이 이단이 아님을 밝히는 동시에 서학과 외세의 침해에 대한 비판,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초를 통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서 또 동학교도들이 바로 건전한 그러한 백성들이고 이러한 교도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스승님의 수건을 씻어서 교조신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 교조신운동을 벌린 공주 교조신운동 때부터 동학교도에서는 서학과 일본의 교활함 침략이라는 외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고 나왔고 또 부패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러한 것을 다르게 해서 보국 안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데에 교조 신원운동의 본뜻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청감사는 이 의송단자를 받은 다음날로 서둘러서 재음을 전해왔습니다. 동학교들이 펼친 사태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들이 보인 태도나 숫자 여러 면을 고려해 볼 때에 빠른 시일에 이것을 조처를 해야 일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이것을 펼쳤습니다. 즉 충청감사가 동학교들에게 보낸 재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관청에서 백성들의 소장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내리는 그 공문을 재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충청감사는 먼저 동학이 정학이 아닌 이단이다 이걸 강조하고 또 이 동학을 금하고 금치하는 것은 이건 충청감사의 일이 아니고 조정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쪽 가서 해라 이런 얘기죠. 또 이렇듯 무리를 지어서 온 무엄함이 마땅히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호소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를 할 테니 양미로 귀하하라 이렇게 종용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재음이 있은 이후에 24일에는 충청 가명에서 각 예하 관청에 감결을 내려보냅니다.
감결이라는 것은 상위 관청에서 하위 관청에게 보내는 공문을 감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결을 보내는데 바로 이 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일제히 호소한 것은 어떤 부득이한 연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전들에게 명해서 일체 횡포와 침탈을 못하게 해서 편히 이 동학교도들이 생업을 갖게 하도록 하라라는 하달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감결이 하급관청의 하달이 되자 동학교도들이 일제히 해산을 하였고 감사가 감결을 내서 각처의 수령들이 동학교도에 대한 침탈을 금하도록 하였으므로 교조 신원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교도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충청감사로부터 감결을 통해서 동학교도에 대한 침탈을 금하라는 그러한 성과를 얻고 여기서 고무된 동학지도부는 보다 탄압이 심한 전라도에서 신호를 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가명과 아주 가깝고 전라가명은 당시 전주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교통이 편한 삼내역을 집결 장소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삼내 교조 신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삼내는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철방역이 있어요. 철방이라는 것은 종육품의 벼슬아치인데 이 역참을 관장하는 그러한 관리입니다. 역참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관리들이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을 역참이라 하는데 이 철방역이 있고 이 삼내가 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는 전주, 이리, 금마 등지로 나가는 삼거리가 나가요. 그래서 그쪽 가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저리 가면 전주, 그리 가면 금마, 이리 가면 이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통의 요새가 됩니다. 이것은 이 그 역참이 있던 삼내의 지역인데 저기 보는 우성아파트 그 앞이 역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것은 삼내에 있던 역참 찰방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공적비고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이 봉기한 그 기념비를 세운 자리입니다. 이 동학지도부가 1892년 10월 25일에 삼내 동학도회소를 설치하고 27일에는 1일 날 삼례역으로 직결하는 경통을 보내게 됩니다. 10월 말에부터 의건을 정제한 수천의 교도들이 삼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는 서병학이 중간 지도자인 서병학이 의송단자를 작성해서 다음 날인 2일에 전라감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전라가명에 가서 감사에게 전할 때 고부접주 전봉준과 남원접주 유태용이 자원했다 하는 기록이 남원군 종리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봉준이 삼례치회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이 전봉준이 언제 입도를 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 기록은 다른 데는 아무 데나 보이지 않고 남원군 종리사에만 잠깐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하튼 이 의송단자에 의한다면 동학은 서학과 서로 얼음과 숲과 같은 사이다.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서학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탄압을 하니까 서학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하늘님을 공경한다는 이유로 수은 대선생님을 서로 몰아간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대선생님의 원한을 씻게 해주길 바란다. 이런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여러 지방수령들이 동학교도들을 서학이라고 지목하고 잡아다 매질하고 토색질하는 그 현실을 고발하였고 또 서학과 이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날뛰고 그런 외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백성들 중에서도 무례배들이 많은데 이 무례배들이 백지의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탈취하는 현실을 고변하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동감하고 임금께 상소를 올리고 또 가급에 시달해서 백성들을 구제해달라 하는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전라감사에게 보낸 의송단자 역시 충청감사에게 보낸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 다만 다른 것은 백주대낮에 무렵배들이 날뛰는 현실에 대한 고발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좀 더 발전된 문제입니다. 즉 교조신원 운동의 목적은 교조신원과 함께 외세의 문제, 물란해진 현실의 문제 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교조 신혼이라는 신앙운동은 다만 신앙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운동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동학의 다시개벽 정신에 의한 운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의성단자를 전라감사에게 보냈는데 6일이 지나도록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의성단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의성단자에는 이 감사가 임금에게 상소를 해서 수은대 선생님의 수건을 풀어주고 각 읍에 공문을 보내서 간교한 관리들의 행포를 언급해달라는 소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동학자들이 물러가지 않고 재차 의성단자를 보내면서 버티자 전라감사 이경식이 재음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음의 내용은 동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모두 물러가 새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고식적인 말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조치에 불박해서 동학교도들이 물러가지가 않자 이 감사가 영장인 김시풍이라는 사람에게 300명의 군사를 줘서 이것을 해산을 시키라고 무력으로 해상시키려는 그러한 조치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김시풍이라는 영장이 동학의 지도자들을 만나보니까 동학이 결코 무도한 무리가 아니라 관대한 노임을 깊이 이 사람이 성찰하고 감사에게 고달해서 해결해 줄 것을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김시풍이 보고를 받은 전라감사는 11월 11일 날 동학도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행위를 언급하라는 내용의 감결을 각 읍에 하달을 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이렇듯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2번씩이나 두 감사가 재음과 관결을 발휘했고 그 결과로 동학교도들이 해산을 했지만 각처에서는 보다 강화된 지목을 내려서 동학교도를 탄압하고 부패는 그 기승을 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 전라 두 감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신호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행포가 더 심해지자 이 지도부는 교조 신호의 문제가 지방장관의 이 감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임금에 관한 권한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광화문 복합상소를 준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복합상소를 준비를 합니다. 옛날 광화문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옛날 사진입니다. 이것은 복합상소를 재현시키는 그런 행사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 1893년 1월에 충북 청원 송산 선천민의 집에서 봉소도서 즉 이 소장을 올릴 그 도서를 설치하고 상소를 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2월 11일에 아침에 봉서인 9사람이 소장을 받들고 광화문 앞에 와서 복소 엎드려서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는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상소문이 이렇습니다. 실천 행동하는 선비들은 얼마 되지 않고 헛된 문장과 거칠에만 승성해서 천박하게 이름이나 얻어서 오히려 국치를 물란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행히도 수은 대선생님이 경신년 4월에 천명을 받아서 사람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동학은 본질적으로는 유학과 대동이 소유하던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결코 이단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학의 교조인 수은 대선생님은 선성이 앞에 성인인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밝히지 못한 대도를 창시하여서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이치의 근본을 깨닫게 하였음을 강조하였고 그러므로 동학이 겪고 있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께 올린 상소는 바로 이렇습니다. 당시 현실이 지니고 있는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또 교조 신앙의 문제에만 급급해 있지 않고 나라의 중처가 되고 있는 선비들이 타락해서 나라 다스림이 문란했음을 낱낱이 들어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부패하고 문란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조와 불균형의 삶을 조화의 균형과 삶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보국 안민이라는 대신사께서 펼친 바로 그 정신을 그대로 나타낸 그러한 상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문 역시 그 효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광화문 앞에서의 복합 상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동학의 교세와 그 위력을 과시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산간 오지마을을 전전하면서 그러던 동학이 서울 한복판, 그것도 광화문 앞에까지 진출해서 그 위세를 보였다는 것은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서울에 와 있던 외국인들에게 동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 이르러서 척양의 괴서가 서울 곳곳에 나붙어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크게 고조시킨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주 신혼운동 때부터 제기해왔던 척외양의 양상은 3내 신혼운동에 의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졌던 겁니다. 바로 교조 신혼운동은 교조인 대신사의 신혼과 함께 척외양이라는 보국 안민을 이루고자 했던, 바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일어나는 1894년 가보년에 일어나는 그런 동학혁명으로 이어지는 동학의 다시 개벽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63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중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빠진 것 같고 63개월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 지루하시더라도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교조 신혼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조 신혼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동인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교조 신혼운동과 해월신사, 세 번째는 교조 신혼운동의 전개와 성격, 이걸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교조 신혼운동을 맨 마지막에 했던 보은에서의 교조 신혼운동, 보은치의 성격과 의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은치의 성격과 의의도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이 공주와 삼내에서 또 광화문에서 이렇게 교조 신혼 운동을 벌린 동학교도는 이어서 충청북도 보은에서 대대적인 교조 신혼 운동을 벌릴 계획을 세웁니다. 1893년 3월 10일 여기는 대신사 순도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충청도 청산에 있는 김혜원의 집에서 제사를 봉행하고 적극적으로 교조신혼운동과 우리 동학에 대한 공인을 정부에서도 받기 위해서 보훈체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해월시사께서 보훈지역에서 교조신혼운동을 벌리기로 한 것은 이 보훈이 지닌 지리적인 면과 결코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보훈 장례리가 지닌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바로 이것에다가 도서, 말하자면 교단의 본부를 장례리에 두고 계십니다. 이건 장례리 안내판이고 송리초등학교, 그 다음이 장례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안면이 지금 장례리인데 사무소입니다. 이 양호 우 선봉 일기 1894년에 바로 이 이두항이라는 이 당시 관군의 장군이 쓴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장례의 모습을 둘러보니까 산천은 험악하고 형세는 넓게 열려 있으며 뜻들은 넓은데 산천은 험악하다 이거죠. 동네의 문항은 질비한데 새로 지은 큰 집 한 채가 추산 아래 있었다. 이 집은 채 법헌이 처소라고 한다. 해월사께서 계셨던 도소가 바로 산 밑에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그와 같은 기록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보훈 장례는 앞으로는 넓은 뜰과
뒤로는 옥녀봉이란 가파른 산이 자리하고 있고 또 이 유사시에는 진태가 용이한 그와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장내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은 읍내와 관기방명을 지나거나 성리산 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 관군들이 오는 데 대한 상황이 빨리 파악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장내리는 각처로 통하는 길이 있고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모이기가 매우 용이한 지형을 지니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바로 이 동학교단은 1981년 11월에 보은 장내리에 도소를 정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이 이후 3월 10일 대신사 조난일을 맞아서 순도일이죠. 해월신사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김현국의 집에서 제례를 행하시고는 그때 참여를 했던 지도자들에게 교조신혼 운동을 위해서 적극 나설 것을 권합니다. 바로 이를 받아들여서 팔도의 교도들에게 장내리로 모이도록 통유문을 돌리게 됩니다. 이 보은장내리가 지닌 지리적인 명과 함께 대대적인 신운동을 해월사께서는 기획하고 각처에 통유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통유문에 의한다면은 신운운동을 하는 당위성이 보이긴 있는데 근년에 이르러 안으로는 덕을 닦아 바르게 다스리는 정사가 아주 미미하단 말이죠. 그리고 밖으로는 침략 세력이 일본과 외세가 지금 자꾸만 침략을 하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세태를 근심하고 또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서 기강이 문란해진 그 같은 현실을 고발하는 데에 이 교조신원을 하는 데 대한 당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 교조신원 운동으로서 이루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동학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스승님을 높이는 위도존사, 다시 말해서 스승님의 신원을 하고 우리 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데 뜻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보국 안민에 있음을 분명히 그 통유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유문을 통해서 각처의 동학교도들이 기한을 맞춰서 이것으로 모이라고 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동학교단 내부로서는 위도존사, 아까 말씀드린 듯이 동학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스승님을 존중하는 데 있고 그 다음 동학교단 외쪽으로는 나라를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보호관민을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교조신원운동의 목적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도존사 보호관민을 위해서 모든 동학교도들은 기한을 맞춰서 보훈으로 모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통유문을 각처의 동학교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것입니다. 이 1차 통유문을 보낸 이후에 이 산문 바깥에다가 괴서가 가서 붙습니다. 동학창의문 이름으로 괴서가 붙고 또 2차 통유문을 보내요. 이렇듯 적극적으로 모이도록 독려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유문이 있은 이후에 동학창의 유생의 이름으로 보은 산문밖에 괴서가 붙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괴서에는 교조 신호의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오직 척외양, 일본을 쫓아내고 서양을 쫓아낸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동학교도 수만 명은 죽음을 맹세하고 외양을 소탕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괴서 안에는 이 통유문이 돌고 또 괴서가 붙은 이후에 동학교도들이 3월 13일부터 매일같이 수백 명씩 보은 장례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3월 16일에 다시 교도들에게 모이라는 통유문을 2차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앞에 보낸 통유문과는 다르게 교조신원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다만 척외양, 일본과 서양 세력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그럼 척외양은 결국 어떠한 것인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대인사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경대전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서양의 침공에 대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그 대신사의 가르침을 여기에서 발현한 것이라고 했었죠.
서양은 전승공치하여 무사불성이 천하진멸이면은 역불무순망기탄이라 보감민이 개장한 줄고 하고 동경대전에서 바로 이 서양의 세력으로부터 보국 안민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이미 동경대전 포동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인사께서는 용담리사에서도 말씀하신 일본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가르침을 이때 또한 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개같은 외정놈아 너희 희명 돌아보라. 너희 역수 하륵서 무슨 운동이 있었던 거. 거세인진 임진년을 돌아보는 그러한 이야기가 용담리사 안신가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척외양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에 무관하지 않지만은 아울러서 이미 대인사의 가르침 그것을 그대로 발현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과는 이론을 같이 할 수 없는 불공대천의 원수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바로 이 짐승 같은 무리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음을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동학교도들은 본연의 의의를 가다듬어서 국가에 충성하고 또 공로를 세우라고 이 통유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보낸 통유에 의해서 모여든 인원은 수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수만 명의 동학교들이 모여들었고, 그러고 규모가 커지자 보훈군수인 이중익이라는 사람이 장례리로 달려와서 동학교들에게 이렇게 일어난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때 동학교들은 한결같이 오로지 외양을 물리쳐서 외의 침략과 서양의 침략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지방 수령들의 탐악을 없애야만이 국태민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지방 수령들의 탐악과 그것을 없애서 나라를 올바로 만들고 그래서 침략 세력을 쫓아내달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당시 또 임금인 고종의 명을 바꿔서 장례리로 어윤증이 갑니다. 이 고종의 책임을 선포하고 해산할 것을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학교도들은 척외양을 위해서 창의한 자신들의 뜻을 바르게 오히려 임금에게 가서 올려달라, 임금이 알게 해달라라고 오히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학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양호 절도사인 어윤증이 공기연장 이승원, 보훈군수 이중익, 순육군수 이주덕을 대동하고는 동학 지도자들과 만난 그 결과를 담아서 장계는 외지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임금께 올리는 그러한 글을 장계라고 하는데 임금에게 이 동학도들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윤지의 장계범이 이렇습니다. 척외양을 하여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방백 지방의 수령들과 장리 지방에 있는 하급 관원들이 비리로 대해서 동학교들을 산도덕같이 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잡아들이고 또 학대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올바로 올리기도 합니다. 이 어윤주를 통한 조성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동학교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고 3월 18일에는 척외양창이라고 쓴 깃발을 내걸고 옥념은 기슭에다가 석성, 돌로서 성을 쌓고 그런 공사를 벌립니다. 그래서 석성을 쌓고는 낮에는 그 안에서 깃발을 정비하고 줄을 지어서 그렇게 다니고 밤이면 나가서 장례리 부근에 골짜기에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학교들이 언제 떠날지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보훈관하에 보고한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훈 장례에 모인 숫자가 얼마냐? 황현이 쓴 오화기면은 8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무사, 즉 어윤증이 장계에다가는 수만이 넘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일본 외교 문서에서는 2만 3천 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 북양 대신 중국의 북양대에서 보낸 전보와 소금청사, 이 김상원의 소금청사에는 2만 7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줄 잡아서 2만 5천에서 3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장례리에 모였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훈에서의 교조 신운동을 가장 많은 동학교들이 모였던 그러한 집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도들에게 모이들어 보낸 첫 번째 통회에서는
교조 신원 문제가 담겨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차번엔 통일문이나 또 진행된 상황들을 볼 때 다른 집회에 비해서 척외양의 문제가 그 무게를 둔 그와 같은 집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훈치에서 보다 강하게 척외양이 제기되었는가 생각해보면 다름 아니라 광화문 복합산서 때 조정에서의 대응이 그러나 그 반향이 아주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온적이고 전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보훈치의 동인과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 복합 3서 때 조정의 미온적인 반응에 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동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임금한테 가서 상소를 올려봐야 돌아가서 생업에 힘쓰라.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통일문과 한 번의 개소를 통해서 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이도록 촉구를 했던 겁니다. 나아가서 보훈치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척외양과 함께 보호감면을 위한 집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동정대장과 용담서의 가르침과 같이 척외양과 보호감면은 바로 스승인 대신사의 가르침을 실천한 그 같은 길이고 나아가서 대신사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척외양과 보국안민을 바로 보훈치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보훈치에는 교조 신원 운동이었지만 당시 우리나라가 처해있던 현실인 일본과 서해의 침략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대했던 민의의 그러한 결집에 의한 그 결집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은 보훈치에는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1894년에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갑오 동학혁명으로 그 정신이 계승되었다는 그러한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보훈치해와 갑오 동학혁명은 전혀 무관한 것인 양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져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같은 기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